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기호 5번 심상정입니다. 저는 첫 유세를 구로동 디지털 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로공단은 정치인 심상정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구로동 디지털 단지에서는 디지털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밖에 퇴근을 못한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로동은 매일 밤 오징어잡이 배가 뜬다, 이렇게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로동에서 근무할 때 30년 전인데요. 그때와 지금과 봉제 노동자가 디지털 노동자로 바뀌었을 뿐 장시간 저임금 노동 현실은 조금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땀 흘려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만들었는데 그 성과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행복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돌이켜보면 지난 30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우리가 6명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2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민주정부는 남북관계나 또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는 개혁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득권 편에 섰습니다. 보수정부, 민주정부 모두가 사실상 친재벌정부로 일관하면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한 사람 파면하려고 5개월 동안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그 고단함이 많은 청년들, 여성들,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저 심상정이 거침없는 개혁으로 60년 기득권 체제 바꾸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반값 인생 취급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가정과 직장을 오가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워킹맘들, 또 세계 최고의 스펙을 갖고도 고시원과 알바를 전전하는 우리 청년들, 열심히 농사 지어도 생활이 안 되는 농민들, 자영업자들,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심상정은 대통령보다 더 큰 욕심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바로 60년 승자 독식, 성장 만능주의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또 우리 여성들도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심상정에게 우리 국민 여러분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지금 핵심 이슈인데 외교안보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드의 핵심 장비가 성주 골프장에 배치된 것에 대해 심 후보께서는 이는 국민의 자결권을 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설문조사를 해보면 국민 중에서는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이 같은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을 더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본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중에 지금 대통령 선거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사드 배치 찬반 문제를 떠나서 이번 배치는 국내법도 무시한 기습 배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생략된 그 절차를 다시 거치고 또 지금 이 비정상적인 기습 배치를 바로잡아서 사드 배치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성주는 환경영향평가나 또 지금 설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를 위한 중립내각으로서 사드 배치처럼 이렇게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 그러니까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 중이고 13일 후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은 동맹국의 주권을 저는 무시한 처사다. 미국에게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사드를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어 무기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뭐 공격 무기라고 평가하십니까? 방어 무기를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주한 미군이 자기네들 방어 기구를 갖고 오는데 그게 무슨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그걸 다 거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당연히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국방부도 성주를 미국에 공유하던 지난 20일 준법 과정을 거쳐서 배치하게 될 것이고 차기 정부에서 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법적 절차 이전에 사드는 북핵 방어용이라고 다 미국도 또 대한민국 정부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는 북핵 방어에 효용성이 없다. 그런 반면에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국익이 따져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이게 배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동맹도 주권 국가 간의 민주적 절차와 국익이 존중되는 전제 위에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을 저는 대한민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마는 미국에 의지하고 미국에 매달리는 것이 한미 동맹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낡은 동맹과는 이제 극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네. 지금 후보님의 그 2단계 북핵 해법론 네. 좋은 말씀이신데 뭐 다른 후보들도 그렇지만 이 구체적인 얘기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어떻게 북핵을 동결하고 어떻게 과거의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인정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트럼프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 대북 정책 발표된 대북 정책을 보더라도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겠다. 또 선제적 타격 얘기는 어제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 또 북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핵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들은 늘 대응책을 이야기합니다. 대응책이라는 것은 군사적 대응책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이 38선을 앞두고 서로 붙어 있는 나라에서 군사적 대응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확장 억지력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확장 억지력을 전제로 해서 이제는 북핵 대응책이 아니라 북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만은 비핵화를 바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같은 상황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동맹국과 우방국과 압박을 함께 공조하면서 이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되 북핵 동결을 당면 목표로 할 때 실질적인 해법이 구체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북핵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핵실험 또 미사일 실험을 동결시켜서 미래 핵을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군사적 긴장 조치가 긴장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거 핵을 제거하는 2단계 비핵화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저의 창조적인 생각이라기보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 단계적인 북핵 해법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이제 시작할 징조가 보이고 뭐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미국에 의한 선제적 타격이 가해질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좀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제 저는 뭐 선제적 타격은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94년도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을 타격한다 할 때 그때 그 합참의장이 카시빌리 합참의장이 역사상 가장 값비싼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고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우리 수도권에 2,600만 명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이런 인구 밀집된 한복판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94년 그때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외국인이 한 7만 명 되는데 지금 70만 명 됩니다. 미국인만 한 13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부가 그런 무모한 선택은 절대 해소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대통령 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한반도 평화 보장의 원칙을 끌어내는 중개자 촉진자로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입니다. 그 전제 위에 4자 또는 6자 회담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저희가 중개하고 촉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북핵 동결을 당면 목표로 하는 그런 평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방금 긴장 완화 조치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이제 수단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겁니다. 보통 대통령들 되면은 다들 뭐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이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그 1차 정상회담 뒤에는 대북 송금 사건 그 실제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만약에 북한이 과거처럼 이제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인 경제 협력이야 뭐 늘 논의가 됩니다만 과거에 그런 일이 하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뒤로 뭐 현찰을 통치장을 위해서 현찰을 요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걸 받아들이실 그럴 의향이 있는지 또 더불어서 이제 공약집을 보니까 한반도 평화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그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은 보통 뭐 늘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남북 정상회담도 한미 동맹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한반도 평화, 또 국제적인 어떤 우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사실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은 역시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큰 그림,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그와 동시에 남북 간 당사자 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뭐 비공개적인 어떤 뭐 지원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또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 여기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평화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네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과거에 그 김정일 시대에는 주한미군 즉각 철수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에 뭐 주로 육자 회담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주변국들의 안보 경제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다자간의 안보 체제가 구축이 될 때 주한미군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김일성, 김정일 시대 오래된 그 정책은 북한과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게 그 북한의 대미 정책의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핵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주한미군 그 자체가 아니고 체제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동맹도 성격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반도 방위 차원의 동맹이었는데 이제는 호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방어 개념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대북 억지력 차원의 한반도 방위 차원의 동맹을 고정적으로 보고 이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다. 충분히 대화를 하고 또 해법을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 인권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북한 그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2006년에는 찬성을 하고 2007년에는 뭐 기권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정의당 쪽에서 또 심 후보의 그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유엔 인권 결의안은 매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 인권이 바로 해결되면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국제사회와 우리는 북한 인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07년 상황이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토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 새누리당 정권에 들어와서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기 좀 어렵겠지만은 2007년 그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후속으로 총리급 회담, 부총리급 회담, 또 국방장관급 회담 이렇게 그 남북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아주 절호의 역사적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남북 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자회담도 동시에 열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남북 평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정무적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기권하는 것이 타당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정세 속에서 그런 선택이 의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것은 또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이 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같은 이런 초긴장 국면에 대북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된다면 저 찬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북 제재 국면인데 현재 네. 그 남북공단 재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이 지금 유엔 결의에 의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국면에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우선 이제 개성공단 재개와 유엔 안보리 결의는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한미 개성공단 폐쇄는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요구되고 또 그 폐쇄가 된 것이지 유엔 안보리
결의하고는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아주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상태가 됐는데 뭐 공단부터 가동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기는 이제 가급적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한미 간에 또 한미일 간에 여러 공조 채널을 통해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재개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말씀을 드린 거다. 그리고 저는 단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그런 어떤 뭐 단편적인 그런 그 경협이 아니고 역대 정권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협력은 정경분리 원칙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들은 다 했지만은 긴장이 조금 고조되거나 또 정치적인 계기가 있으면 중단되고 해서 정부 믿고서 북한에 투자했던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큰 손해와 희생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직 뭐 압박이냐 또는 포용이냐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국익과 경제적 측면에서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국가 대 국가의 경제 협력 조약, 그러니까 남북 간의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것들을 체결해서 조금 남북 경협을 제도화해서 여러 정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성을 보장하고 또 평화의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나 뭐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그 달러가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그것이 북핵을 개발하는데 유입됐다 이런 류의 이제 평가들이 꽤 있는데, 그래서 그 달러를 북한 당국에다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지불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뭐 8조 정도죠. 제가 보니까 한 8조 3천억 정도인데 그렇게 퍼주기를 해서 이게 북핵 개발에 뒷돈이 됐다 이런 이제 일부 후보의 주장이 있는데 그건 저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가지고 저 북핵 개발했다는데 근거를 대라 하니까 단 한 가지 근거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8조 원에 상당한 그런 지원은 대부분 현물 지원이었습니다. 뭐 경수로 지원 한 1조 한 8, 9천 되고요. 또 쌀 지원 한 3조 넘고,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 기반 마련하는데 뭐 한 1조 7천 한 2조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하는데 또 뭐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에 이 물품 대부분의 물품 지원이 되고 이 지원을 위해서 현금은 누구에게 갔냐면 국내 기업이나 우리 농촌이나 또 국내 단체들에게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근거 없다.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간 인도적인 물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정치 분야 질문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정치 분야 질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반복적인 것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소 더 진보적인 정당의 다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막판에 사퇴할 가능성이 이번에는 완전히 없는 것인가 하는 거 하고요. 뭐 다른 질문 해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비문연대로 해서 바른정당에서 3자 연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가 이제 선거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촛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촛불 대선의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다.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바빠가지고 우리 선대위원장님, 우리 노회찬 선대위원장님 잘 못 만났는데 어젠가 보니까 목표 지지율을
15%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선대위원장이시니까 당장 지금 선거 비용 환급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15% 20% 가지고 당선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홍준표, 안철수 넘어서는 것도 그분들이 1등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1등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홍준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를 제껴서 1강 2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문재인 구도 만들고 아마 5월 9일 투표할 쯤 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국민들이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지대 단일화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은 다 무산됐고요. 저는 이번 선거는 오자구도로 끝까지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촛불 시민혁명을 거친 후에 대선입니다. 그 노 정객들이 과거에 통하던 어떤 큰 기술 그런 선거구도 변화나 또는 뭐 네거티브로 한 방에 판을 뒤집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TV 토론에서 2차 토론인가 심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격을 해서 당 안팎에서 굉장히 시달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15%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하면 문 후보 측에서 싫어하고 뭐 압박하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내 지지율이 빠지고 다른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 속이 타지요. 또 지지자들도 뭐 속이 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지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또 그분들의 자유고 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당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 지지한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정의당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다.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전략적인 그런 선거에서 당의 정책과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지고 당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그런 정당은 우리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묻지마 지지하고 또 우리 후보를 비판하는 후보를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당의 후보의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한다는 것은 정의당이 매우 건강한 정당이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정의당이 아주 좀 더 단단해질 것으로 봅니다. TV 토론에서 심 후보님은 다른 후보들 전방위 압박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론가 역할이라고는 냉정한 평가도 있는데요. 이런 역할을 넘어서는 심 후보님이 생각하는 역할이나 또는 대책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장점을 하나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대통령 후보는 자기의 가치와 소신과 비전 정책을 가지고 여러 경쟁 후보들을 검증하고 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선 후보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승자독식 정치 문화가 있고 또 양자 구도에 익숙하다 보니까 유력 후보가 아니고 또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도우미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언론의 관행에 대해서 저는 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저는 늘 그랬듯이 저의 소신과 정책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TV 토론에 임하는 원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안보 장사, 이 가짜 안보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보 장사가 우리 정치를 매우 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불평등 해소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해소에 대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님들 뭐 장점은 많은데 문재인 후보님은 우선 대세지 않습니까? 대세. 대세 후보로서의 여유가 묻어나온다 이렇게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님은 바람이 좀 세지 않습니까? 바람에서 오는 긴장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유승민 후보는 토론 평가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아주 논리적이셔서 토론하는데 제일 토론 상대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유승민 후보 상대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홍 후보님은 좀 빨리 사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선일이 이제 뭐 상당히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요. 그 단일화에 대한 의견들은 좀 다를지 몰라도 선거 전략 때문인지 이 통합 이런 슬로건은 많이들 내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토론회에서 우리 심 후보님께 같이 가자 뭐 이런 말씀도 하고 하던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 또는 안철수 정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또 그 새 대통령이 제안을 해본다면은 내각에 참여할 그럴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촛불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그리고 광범한 뭐 시민사회계 또 보수 후보라도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뭐 저는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력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합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통합력이 국정농단 세력들을 좀 봐주고 대체로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타협하고, 그것이 통합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할 때 또는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야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국민 통합은 60년 기득권 정치를 통해서 갈라진 우리 국민들, 극단적인 양극화, 그 다음에 가불관계,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 이런 국민들의 그 상태를 극복해서 정말 같이 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이다. 말하자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책임 있게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 통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 통합은 강력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선의 타협 그리고 가장 큰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지난 이제 탄핵 소추 국면 때도 그랬습니다. 탄핵 소추 국면 때도 큰 당들, 큰 야당들 뭐 주저하고 망설이고 뒷걸음치고 할 때 그 야당들 중심 잡아서 탄핵 소추를 가결시키는데 저 심상정과 우리 정의당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관철시키는 노력, 그것이 진정한 통합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노력, 의지 이런 건 좋은데요. 지금 국회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교섭단체만 해도 내시고 뭐 과반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 현실적으로 같이 뭔가 협치되지는 그 의견이 다르더라도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게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단순히 그 뜻에 맞는 것만 또는 어떤 애초에 최근에 이제 대선까지 오는 국면에서의 어떤 순수성 이것만 이렇게 강조해서는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순수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은 현재 국회는 사실상 촛불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부정됐다. 그러니까 80%의 국민이 탄핵을 요구했고 그 뜻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이제 1, 2월 달이 수십 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인데 그 어떤 개혁 법안 하나도 통과되지 않은 것이 저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제가 그렇게 제안했어요. 1월 달에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은 모든 개혁을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대통령 파면 탄핵받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바른정당까지 합의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이라면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의 3분의 2가 지지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개혁 국회를 선언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국회의 태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그 직권상정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합법적 테두리 내의 비상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상하게 1,700만 촛불을 들고 대통령이 지금 탄핵 국면에 있는 이런 비상한 상황이라면 국회도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비상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일상적인 해법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야를 가르고 진보 보수를 가르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바른정당까지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개혁 법안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책임 있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공수처법도 바른당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만 18세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그것도 충분히 저는 동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법안들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하나도 처리 안 했어요. 이것은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통합력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질문 중에 문재인 또는 안철수 정부가 들어서서 내각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 온다면 하시겠느냐, 이런 게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되더라도 지금 대통령 후보들 중에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후보들은 누가 되더라도 소수 권력이기 때문에 연립정부 또는 공동정부 구성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에 하나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공동정부 또는 연립정부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띄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 하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를 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 민주노동당이 2004년에 열석으로 이제 원내 정당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진보 정당이 한 2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정의당 지금 의석수가 6석입니다. 오히려 네. 처음 원내 진보 정당이 들어온 이후로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든 건데 네. 도대체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맞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좀 인정을 안 하는 좀 그런 느낌인데 이 지점에 대한 좀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네. 다음에 2014년도에 그 통합진보당이 헌재 결정으로 이제 해산이 되었는데 당시 후보님께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지, 말하자면 헌재 판결 결정이 나오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그게 정의롭지 못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 두 가지를 궁금합니다. 저는 통진당 노선이 시대착오적이었고 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통진당과 결별했습니다. 그러나 통진당이든 그 어떤 정당이든 정당을 헌법재판소에서 강제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건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진당을 헌법재판소에서 강제 해산한 것은 저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반대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정당이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진보정당이 성장해야 될 때 실기했습니다. 도약해야 될 때 분열했고 또 발전해야 될 때 정체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지금 5년 차를 맡고 있는데 우리 정의당은 보다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변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합리적인 노선 준비돼 있고 또 조직도 탄탄하게 지금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의당이 집권에 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에서 그 실패로부터 저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했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책임을 맡아갈 그런 현대적인 그런 진보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신다면 저는 과감한 정계 개편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정의당 그리고 시민 정치 세력들 그리고 민주당의 또 진보적인 그룹들 저는 민주당 내에 최소한 한 30% 정도는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과감한 정계 개편을 통해서 바뀐 선거법 하에서 2020년도에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분야를 좀 경제로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패널들께서는 질문을 가급적이면 하나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듣고서 추가 질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2개씩 하면 이렇게 듣는 사람도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경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 경제가 지금 내후 외환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3가지 큰 경제 정책 어젠다를 든다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우선 내후 외환이죠. 첫 번째는 우선 우리 국민들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경제를 위한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없애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80%까지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세계 선진국들의 정상들이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성장 전략 중에 하나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벌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벌 3세 경영 세습을 금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시장 경제에 어긋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행 법만 제대로 지켜도 재벌 3세 경영 세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 3세 세습 금지 그리고 재벌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 이런 재벌 개혁 조치를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로봇이라든지 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사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래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제가 주력하는 것은 생태 혁신 경제입니다. 전국에 솔라 전기 충전소를 정부 주도로 깔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아서 고속성장을 이끌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광케이블을 깔아서 IT 강국으로
발돋움했던 것처럼 전국에 솔라 전기 충전소를 배치해서 생태 환경 경제 고속도로를 놓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뭐 말은 미세먼지 대책 이야기하고 또 저탄소 경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충전소가 없는데 누가 차를 삽니까? 차를 사질 않으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 유인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인프라를 두텁게 깔아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 특히 우리나라처럼 IMF 때보다도 지금 소비를 못하고 그리고 40년 만에 투자가 최저 수준이 된 이런 상황에서 민간주도 이야기하는데 누가 불확실한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민간, 그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이 4차 산업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주 두텁게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응용기술까지 두텁게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하나 묻고 싶은데요. 지금 재벌 3세 중에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러나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집권하기 이전 과정을 뭐 소급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를 소급할 수는 없죠. 제가 집권하면 그런 이제 재벌들 뒷배 봐주고 또 불법 탈법 다 묵인해주고 더 나가서는 정경유착하고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 그 상징적인 출발이 바로 저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을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다는 것, 공정하다는 것을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경제 권력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성장 동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기업이 경제력이 집중되고 지금 얘기하는 그 재벌 문제 그런 어떤 부작용은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들이 그동안 그 압축 성장 과정에서 신성장 동력, 신사업,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통한 그런 역할을 해온 그런 분명한 긍정적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인데요. 심 후보님께서는 대기업이 정한 경영 목표, 즉 초과이익이죠. 초과이익을 중소기업하고 공유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익공유제 이건 사회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우선요, 저나 정의당이 대기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이 어떠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하고 말하자면 2천만 봉급생활자 중에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0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농사지어도 농업소득이 월 9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매일매일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안 되니까 투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대기업 위주의 투자에 의존했던 또 수출은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수출 절벽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될 시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원화총 불공정 거래 이런 거 과감하게 시정해서 중소기업 또 하청기업들도 이제는 인건비 따먹는 저임금 그런 구조가 아니라 기술 혁신하고 또 고기술 고단가 고임금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해서 돈이 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 그런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원화총 불공정거래 개선이고요.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원화청 기업들 간에
자율적인 협약으로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자율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어서 유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이제 찍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난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창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저는 이제 지금 실질 실업률로 보면 지금 4명 중에 1명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거는 청년 고용 절벽이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정부도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긴급하게 청년고용특별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법안도 내고 했습니다. 청년고용특별법은 지금 대기업과 공기업에 청년들을 5% 정도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것이고요. 물론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도 이 안을 내고 또 다른 후보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고용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민간이 고용을 책임질 수 있으면 최상의 경제 상태일 겁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이 책임지는 경제 기조로 우리가 유지해 왔는데 지금 그 상태, 그 결과가 지금 청년들 최악의 실업 상태고 빈부격차가 가장 크고 또 지금 비정규직은 가장 세계 OECD 국가에서 많은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민간주도 경제의 결과로서 드러났을 때 민간이 앞으로도 고용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는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청년 실업이 심각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모든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고용특별법은 로제타 플랜이라고 해서 이미 선진국에서 실험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계, 정부 그리고 기업 이 경제 3주체 중에서 돈을 갖고 있는 데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그동안에 비정규직 쓰고 또 정부 지원 받아서 큰 이익을 얻었다면 이런 어려운 청년 고용 절벽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경제 주체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고용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좀 처리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이런 전반적인 노동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가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에 그 저임금 노동이 아닌 질 좋은 일자리를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 단지의 첨단 기술의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질 때 그 성과를 지금처럼 일부가 전용한다면 아마 재앙적 사태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실업의 위기, 실업의 우려가 크고 일자리를 뺏을 우려가 크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생에 직업을 몇 번을 바꿔야 될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기술혁신만 안철수 후보처럼 기술혁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술혁신과 또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혁신이 병행돼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국민 모두의 성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유자산으로서의 어떤 비전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심호흡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면은 이제 5시 퇴근법 이런 걸
네. 내셨는데요. 네. 이제 기업에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조크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대한민국의 야경이 아름다운 건 야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지털 단지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에서 일하거나 또 그렇죠. 사무직들도 굉장히 이제 고된 야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어떻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불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합니다. 가장 장시간 노동합니다. 비정규직 규모가 통계가 서로 다릅니다만 하여튼 수익권입니다.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중대 재해, 산재 불패 왕국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 이 통계를 OECD에서 통계를 낸 이후에 불패 1위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다 도달한 그런 삶의 질을 왜 대한민국만 도달할 수 없는지 저는 그걸 거꾸로 묻고 싶어요. 왜 정당한 노동의 대가 또 대한민국을 재생산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만 생산 뭡니까 돈 있냐 가능성 있냐 현실성 있냐 이것을 따지고 재벌들 뒷바라지하고 또 기업들 요구할 때는 뭐 법이고 헌법이고 정광석화처럼 밀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낳은 핵심이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스웨덴하고 영국이 인구수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스웨덴이. 그런데 일자리를 안내하는 고용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은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나라의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임금 노동자, 임금 양극화 또는 봉급 양극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크게 납니다. 민노총 소속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에는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요. 1차 납품업체가 50에서 55 정도, 2차 납품업체가 30 안팎입니다. 그럼 후보님께서는 대기업 생산직의 부가가치가 2차 납품업체 종사자들이 올리는 거에 비해서 3배 또는 4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임금 양극화 해결책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 대기업 내의 정규직, 비정규직,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한 5, 6% 포션밖에 안 됩니다. 이런 임금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도대체 이 임금 격차가 왜 생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해결해라.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우리 사회가 이런 임금 격차, 사회적 양극화를 이야기하려면 이것을 주도해 왔던 상위 1%의 사회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예를 많이 드는데 현대자동차 지금 회장님은 최저임금의 1,660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모든 패널이 정규직 노동자 고임금 받는 노동자만 이야기하지 우리 사회의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버는 그런 상류층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생산직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잔업하고 특근하고 열심히 해서 8천만 원 받고 1억 받는 거 그건 왜 문제가 됩니까? 현대자동차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 없다면 또 얘기가 달라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노동자들이 나누는 것이 그것이 왜 문제냐. 저는 그런 마치 사장님들이나 또 전문직들은 고수익을 올려도 되고 생산직 노동자들은 그렇게 높은 임금을 받으면 뭐 비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된 인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임금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또는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번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대기업 노조가 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 사회적으로 보면
상위 1%가 사회적 양보를 저는 고통분담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그런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른바 살찐고양이법, 최고임금 상한제를 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1%와 고임금 노동자하고는 저는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 사회 1%의 재벌이나 고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사실 대한민국 사회를 우지자지해왔던 분들입니다. 정경유착하고 또 정권의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각종 특혜나 또 지원을 받았던 그런 사실은 경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 민주화의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고임금 노동자들은 이제 앞으로 말하자면 양극화 해소 과정에서 일정한 어떤 재분배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제가 직접 요구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임금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비교가 지금 미국 CEO라든가 미국의 근로자들의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적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제가 다음 질문 현대차 말씀하셔서 그런데 현대차의 작년 평균 임금이 9,4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요다는 7,900만 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회사가 부가가치를 얼마나 더 올리는지는 잘 알 거고요. 그 대기업 기종 노조가 기득권의 벽을 높게 쌓고 있어서 청년 일자리, 좋은 일자리에 돌아갈 게 그 대기업 기종 노조가 차지하는 거 아니냐. 그 기종 노조의 기득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요, 우리 사회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할 일, 최우선적인 일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력하게 제도화하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실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이 자기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가 노동법입니다. 노동조합 만들고 교섭하고 또 필요하면 파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것을 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해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그 도요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도요다의 장부는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과 또 경영인들이 함께 고생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상으로 보장한 게 노조입니다.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타결한 것에 대해서 바깥에서 언론에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대통령이 돼서 제가 제일 먼저 할 것 최저임금 인상하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 메르켈 총리, 지금 아베 일본 총리도 지금 가장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정부도 지금 노사 간에 합의한 임금을 바깥에서 그것을 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임금에 방치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임금을 스스로 노동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산별교섭 제도를 채택하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게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아까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후보님께서 비정규직 문제, 그러니까 시급하게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즉각 단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얘기는 뭐 누구나 다 찬성을 할 수 반대하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텐데 이제 어떤 후보님이 하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들이
그 막대한 비용이나 어떤 사회적인 큰 변화,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반론도 있는데 좀 후보님께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지금 아무 이유도 없이 반값 인생으로 취급되는 이 비정규직 870만 이 상태를 계속 가져가야 할 거냐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대한민국, 영국의 유력한 인구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멸종 위기를 그대로 방치할 거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또 다른 고용 형태가 아닙니다. 이제는 또 다른 사회경제 신분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차별 문제를 넘어서서 저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차례 예를 들었는데 현대자동차 현장에 가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한 분이 쫓아왔습니다. 자기와 자기 친구가 한 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 친구는 정규직으로 들어오고 자기는 하청기업으로 들어와서 운명의 장난인지 한 라인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땐 자기가 공부도 더 잘했대요.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자기 친구보다 반값 인생이 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자기는 납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죽고 싶다 이거예요. 이것은 경제적 차별 이전에 저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청년이 과연 자기 미래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합의를 한다면 해법은 머리 맞대고 만들면 됩니다. 비정규직이 오늘날 양산되도록 한 것이 정부의 정책과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거꾸로는 왜 법과 제도 갖고 안 되는 겁니까? 참여정부 때 기간제법 만들어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사용하도록 허용해 달라. 그래서 그거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했고 저는 그때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만 비정규직 쓰게 하고 정규직 하겠다고 하는데 그 2년 이후에 정규직 하는 거 막으려고 지금 쪼개기 계약부터 시작해서 별별 탈법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구든 제가 기업주라 하더라도 저 값싸게 반값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데 뭐하러 정규직 채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말하자면 친재벌 정부들의 정책과 제도로서 정부의 의지로 사실은 비정규직 확대가 뒷받침됐던 것처럼 그 강력한 권력의 의지로 정부의 정책으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연금 문제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무원 연금, 이제 군인 연금을 위한 이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한 해만 10조 원 잃을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통계를 최근에 기재부가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반면에 이제 공무원 연금 등과 비교를 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또 지적도 있고요. 그 실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라도 이 공무원 연금 혜택을 좀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여전한데요. 후보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 공무원 연금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잠정적 결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그대로 합의대로 추진되는 것이 합의를 존중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연금 문제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무원 연금, 이제 군인 연금을 위한 이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한 해만 10조 원 잃을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통계를 최근에 기재부가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반면에 이제 공무원 연금 등과 비교를 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또 지적도 있고요. 그 실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라도 이 공무원 연금 혜택을 좀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여전한데요. 후보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 공무원 연금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잠정적 결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그대로 합의대로 추진되는 것이 합의를 존중해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들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초창기에 사실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공무원 연금으로 대충 그 다 보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지금 와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은 저는 그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공무원들의 동의하에 조정해 나가고 있는 지금 과정이 지난번 공무원 연금의 협상이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 공무원 연금 문제는 사회적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한 사회적 논의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급여율이 40%인데 이 40%라는 것은 40년 부어야 40%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평균 20년 정도밖에 못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는 20% 수준밖에 안 되니까 용돈연금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고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민간보험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지만 돈 없는 분들은 사실은 노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저도 50%로 높이자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그럼 재원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하는데 급여율을 높이면 당연히 보험료도 올려야죠.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얼마만큼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한 3, 40년 장기 추계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얼마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용돈연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후 대책을 될 수 있는 연금이 되도록 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급여율을 높이고 또 보험료도 일정하게 책임질 수 있는 안을 내서 국민들의 동의하에 급여율과 또 보험료를 조정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제 분야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사회 분야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후보님이 내신 그 공약 중에 재미난 공약들이 많던데 이를테면 뭐 육아휴직을 아빠가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가게 하는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든가 또 이제 청년들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그 사회상속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약 덕분인지 이제 젊은 여성들과 또 그 20대 청년들이 많이 환호하는 듯한 그런 그 광고물들을 많이 봤는데요. 선거 홍보물 많이 봤는데 이런 공약을 제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공약이 채택되면 어떤 확산 효과가 있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우선 이제 슈퍼우먼 방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많았습니다. 이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가 낸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가 제기된 지 수십 년 되었습니다. 짧게 봐도 20년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대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만 하더라도 80조 2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출산 문제를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가는 보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행태만 보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 말하자면 저출산 문제는 여성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노동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맞벌이 시대는 왔는데 맞돌봄 시대는 안 왔습니다. 정부가 육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깔아주더라도 최종적인 아이들 돌봄은 부모가 해야 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또 내가 다니던 직장도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명실상부한 맞돌봄 시대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육아휴직 3년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지적드린 거는 뭐냐면 누구든 여성이 3년 육아휴직하고 오면은 사실상 영원히 퇴출된다. 직장에 복귀하기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남편이 육아휴직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 복지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한 방법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덴마크를 가보니까 여성들이 열심히 직장 다니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와, 이 나라 남자들은 왜 이렇게 쿨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덴마크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절박한 만큼 그런 절박한 대책을 만들면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거기까지 제가 정책을 내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하고 일단 육아휴직 16개월 중에 부부가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남편이 아이 키우기 싫어서 육아휴직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승진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 제도를 제대로 수행하는 이 법을 잘 따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조달청 입찰 시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또는 여러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이것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저는 이 슈퍼우먼 방지법이 저출산을 탈출하는 좋은 전환점을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회 상속제인데요. 지금 어떤 청년들은 평생을 다 쓰고도 못 쓸 돈을 재산을 상속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난을 대물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좌절하는 거는 뭐냐면 부모의 권력과 또 부모의 재산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주자는 강력한 의지의 출발로 이 청년사회 상속제를 제안했는데 그 취지는 우리가 상속증여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이 세목은 기회균등이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로 거둔 돈은 만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국가가 상속을 해주자. 올해를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조 4천 정도 돼요. 그래서 1인당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상속이 가능하고 뭐 보육원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는 특별히 한 2천만 원 정도씩 2배로 해서 기초 재산 통장을 정부가 마련해 주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후보님 공약의 재원 조달 대책을 쭉 뽑아 보니까 주로 이제 세금의 신설과 증설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인데 네. 사회복지세,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등 하면은 한 연간 한 64조 원 정도의 세금을 이제 인상해서 이제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증세 문제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여기에 대한 보관은 좀 있으십니까?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보들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증세할 의사가 없으면 거짓 복지 공약 내지 마시라. 그리고 복지 공약을 냈으면 책임 있게 증세 대책을 밝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수많은 복지 공약을 냈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그 비판이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증세는 안 하고 뭐 알뜰 재정하겠다, 또 긴축 재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64조 세금 걷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조세 부담, 조세 저항이 매우 큽니다. 근데 저는 이 조세 저항의 이유를 복지하는 데 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조세 형평성에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낸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 적게 내야 되는데 많이 내야 될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러저런 탈법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세금 많이 안 내고 봉급자기는 유리알지갑자로 꼬박꼬박 내는 데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의 형평성을 대폭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돈 내는 건 좋은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복지 증세 방안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 여론을 보면 내가 낸 돈이 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다면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세 개혁을 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론에 가로막힐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노인연금 올리고 대학 등록금 무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육아휴직 급여율 높이고 이런 복지를 하는데 이만큼이 듭니다. 근데 이만큼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요 용도로만 쓰는 세금으로 사회복지세를 거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어떤 후보들과의 그 차이입니다. 사회복지세를 목적세로 신설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낸 돈이 자신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부가 발표하고 재원을 복지세로 걷어들여서 복지를 실현하면 아마 그런 복지를 체험한 분이라면 앞으로 복지 증세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서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마 동성혼 합법화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성 간의 결혼이든 동성 간의 결혼이든 다 축복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혼 합법화는 국제적인 추세고 또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적 지향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법제도에서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께 이 동성결혼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드님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국공립교육 강화를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드님 이름 알려진 대안학교에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약하고 행동이 좀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제 공약하고 그게 어긋납니까?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사실은 이제 저와 오랫동안 사회운동을 했던 분들이 실제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또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실험학교를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학교는 공립학교로서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런 실험적 교육 이른바 경쟁교육이 아닌 협동교육 또 그 좋은 시민이 되고 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이런 교육의 경험들이 지금 그 혁신학교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실제 다닐 때는 혁신학교가 되기 이전이었고 실험학교지요. 무슨 학비 때문에 또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국제 중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이런 다른 대안학교처럼 엄청난 부자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십시일반해서 그 어려운 시기 그 실험학교를 만들었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혁신 공립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플로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결국 중소기업의 존폐와 직결됩니다.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초래해 일자리 감소를 촉발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한계 중소기업의 몰락을 막을 대책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낸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그 사회적 책임을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책임을 지도록 제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보통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 저는 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성화는 돈이 돌고 도는 것이 활성화입니다. 지금 가계와 정부 그리고 기업 중에서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데는 대기업들입니다. 30대 기업들이, 재벌 기업들이 지금 70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내 유보금이 돌고 도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다. 어떤 방식으로 도냐? 하나는 인건비를 제대로 지불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임금을 다단계 하청 계열화된 그 지금 기업 구조에서, 산업 구조에서 그 저임금으로부터 가장 큰 수혜의 혜택을 받는 게 바로 대기업 원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원청과 대기업이 하도급 대장하고 하도급 협상을 계약을 할 때 중소기업이나 하청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에서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대리점 같은 경우도 대리점주들에게 강력한 교섭권을 주어서 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본점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을 좀 확대해서 말하자면 국민연금 또 고용보험 등 보험료 지급을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하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에 다녀보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좋은데 이거 자영업자 다 죽으란 얘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이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강력한 정부 정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견해 중에는 일부 동의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 진보 정치의 구상을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토론회 같습니다. 특히 소수의 의견, 소수 정치가 존중받고 그런 사회가 다원적인 사회고 선진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 후보님의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꼭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뽑을 때 또 국회의원 뽑을 때 될 사람 밀어주자. 내 표 사표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될 사람 찍어줘서 된 대통령들 대한민국 어디로 안내했습니까?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내가 좋아하고 믿는 후보 말고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정권이 과연 빈부격차 얼마나 해결했습니까? 우리 청년들 미래 어떻게 열어놓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사표 없습니다. 진짜 사표는 대세 편승한 표가 저는 사표라고 생각합니다. 대세 편승하는 표는 대한민국도 바꾸지 못하고 내 삶도 바꾸지 못합니다. 저 심상정이 대한민국의 개혁의 키를 쥐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심상정에게 주시는 한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또 우리 비정규직의 삶을 바꾸고 자영업자의 삶을 바꾸고 여성의 삶을 바꾸고 외로운 노인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거침없는 개혁으로 60년 기득권 체제 바꿔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